총리 후보자께서는 오전 머리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협치내각,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협치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국내각 또는 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하나 묻고요. 이런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뭐 21대 총선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거나 또 설령 있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법 하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그래야 국민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치 내각이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뭐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전가를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2012년 대선 경선에 참여한 바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의 뜻을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총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이후에 다시 2022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야당의 비판 중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대선에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직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로 인준을 받으면 네. 정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통합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근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all or nothing 게임, 전무 아니면 전부.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 여당을 흠집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우리 체제가 가지고 있는 승자 독식의 그런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돕고 함께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저는 이 총리의 권한을, 총리 임명 권한을 국회에서 복수의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것은 개헌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권형의 개헌이 꼭 이루어져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이제 권한도 재배분하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 분권도 이루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청문회법에 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지금 장관을 우리 장관으로 모실 테니 수락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사양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엄청이 많습니다. 어느 한 부처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 이상이 장관 수락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 모든 사람이 도마에 오르고 공기에 까발리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처럼 전파되면서 내가 잘 살아온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이러한 거부감이 큽니다. 심지어는 직업관리로서 차관까지 올라온 사람이 장관을 권유했을 때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라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유능한 분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인사청문회법을 미국처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자. 대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이 끝난 뒤에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예, 저도 인사청문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장관 청문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헌법은 장관이나 차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만 인사청문회법만 고쳐가지고는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대통령을 기속하는 그런 상황은 현행 헌법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 대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덕성 검증과 능력이나 자질 검증을 별도로 함으로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이 장관이나 다른 중요한 직책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총리 후보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은 시간이 7분밖에 안 돼서 그건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 박광원 간사님께서 그 정책 청문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을 5번 쏘아 올렸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중반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21번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북한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경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역대 최대 실업률,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문을 닫고 있고 700만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현재 정부 강요, 집권 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현장 목소리를 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에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21대 민주당 공천 제가 장담하건대 임기 후반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공천할 분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입성하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누가 하겠느냐. 이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이 전국 주도권 정책 결정 능력 없습니다. 여당이 자리를 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거 좀 잘 치러보려고
좀 유리하다 싶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여야 합의 없이 제1당 1야당 합의 없이 국회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법,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걸 막는 권력 방탄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처리됐어요. 대한민국 헌정사회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때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한 건 외에는 국회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기에 선거 도와줬던 사람들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산악동호회 대표,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문재인 후보 지지 요새 고교교사, 문재인 후보 대선 준비 실무단, 문재인 대선 후보 108불교 특보단, 국민들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 무자비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 꽂고 있어요. 어떤 공기업은 이 사회의 3분의 2가 선거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챙기지 않고 왼쪽 끝에 서서 내 편만 챙기고 있는데 이게 국민 합의 되겠습니까? 후보께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후배 쌍용에 재직했던 같이 몸담았던 부하 직원 의정활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기업의 임원 또는 국회의 보직 등등 자료를 주셨어요. 뭐 좀 이의가 있으면 제가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내년도 본예산 처리할 때 512조 중에 국가 부채가 60조였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 국민들 잘 모릅니다. 해마다 1만 명 남짓 충원하던 공무원 지금 이 정부 말까지 공무원 17만 명 증원하겠답니다. 그 공무원들 월급, 연금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자식들 호주머니에서 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 여론 좀 이렇게 잘해서 홍보만 하면 되겠지 하는 굉장히 오만한,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강원 간사가 이야기하셨던 이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때 정책 청문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책 청문회 저 100분 수용해서 정말 국민들 삶을 다루는 정책만 가지고 하루 온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청문회 기간을 하루 좀 연장해서 같이 정책만 다루는 그런 정책 청문회 제안을 드립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파악을 했다면 그 노선을 수정할 줄 아는 지도자가 저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 정말 고군분투하셨지만은 역시 제 목소리 내지 못하셨어요. 지금 후보님께서도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언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임기 후반부 문재인 정권에 남겨진 사명이 정말 이제 국민을 돌아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많이 부족한 정당이지만 정말 대한민국 또 우리 자식 세대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와대 민주당도 우리 편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가치 걱정하는 그런 정당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총리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잘못된 정책 노선의 수정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길지 않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문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 활력을 찾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는 뭐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왜 말씀드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야당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당에서 정부에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에서는 대통령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수시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또 뭔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낙하산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에 비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제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작정이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 하는 차원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세금을 유효하게 잘 쓰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정책 특히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마 가장 자주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총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직언을 서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의원님. 저 위원장님, 저 네. 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해도 될까요? 짧게. 아까는 의사진행 발언의 범위를 넘어서신 거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해당하는 것만 하십시오. 네. 그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상훈 의원님의 그 후보자 및 제3사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지적이 있고 나서 김상훈 의원님 의원실에서 이걸 내렸더라고요. 예,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은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이게 국회 도서관에 비치가 돼 있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국회 도서관에 확인한 결과 국회 도서관에서는 국회의원이 동의하에 자료를 비치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 마치 제가 법률적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법리 해석을 검토 드렸는데 신속하게 행정실에다가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주질의하십시오. 네. 예, 우선 후보자님 네. 지명 축하드리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잘 웃으시고 또 백봉 신사장을 15번이나 타시고 그래서 별명이 있으시죠?
예, 그 있습니다. 예.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네네.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글쎄요, 이제 상황이 국민들 상황이 참 어려워요, 민생이. 그래서 그냥 제가 잘 웃는 습관이 있지만은 오늘 청문회 같은 데서도 제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도 제가 자제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시간이 질의 시간이 있어서요. 네. 제가 이제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향해서 미소를 던지면 그 반은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반은 타인에게 미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40 넘으면 그 얼굴에 자기 성격이나 이런 게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만큼 편안하게 잘 살아 오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디디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또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카리스마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은 그 미스터 스마일보다는 뼛속까지 의회주의자라는 그런 또 별칭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진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제가 혹시 행정부로 가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잘 소통하고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특히 야당과는 더 소통을 해주십사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야당에서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후보자 청문 동의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까도 계속 제기됐던 상권 분립을 이배한다는 그런 헌법 정신을 이배한다는 이유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 몇 가지 신상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또다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권 분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좀 독특하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저는 명확하게 상권 분립이 돼 있고 국무총리제가 없잖아요. 부통령이 그렇습니다. 있고 예. 국무장관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대통령제를 가지면서도 의원이 국무위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헌법 정신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가는 게 헌법이나 법률의 입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의 헌법 정신. 근데 제가 이제 이 정치사를 보니까 이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문제보다는 의원 내각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그 권한을 갖는 걸로 바뀌면서 그게 전통적으로 국무총리가 계속 남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원래 이제 헌법을 기초할 때 유진호 네. 박사께서 내각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승만 박사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네. 그 헌법을 짧은 시간에 대통령제로 바꾼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각제로 기초를 해서 우리 헌법이 내각적인 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제가 돼버린 것이죠.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보면 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미국 27대 대통령인데 이건 상당히 독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상권 분립인데 이분이 그 27대 대통령을 마치고 퇴임하고 나서 후임 대통령인 하딩 대통령께서 이 대법원장 지명합니다. 그 이분을 대법원장으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상원의 인준을 받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분이 물론 법관 출신이시죠. 그래서 되고 나서 대법원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평이 뭐냐면 대통령직보다는 본인도 즐겨 하셨고 국민으로 평가도 대법원장직을 훨씬 잘 수행했다 이런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게 뭐 우리보다 더 엄격한 상권 분립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지낸 분을 후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좀 이례적인 부분도 별 문제 없이 제기되는데 이걸 상권 분립을 위배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통합과 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정말 양 진영으로 갈려져서 너무나 극심한 대립과 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경제를 살리라 또 국민 통합과 소통을 하라는데
적합한 분이 후보자로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또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격으로 보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노승환 부의장께서 나중에 마포구 구청장도 하신 적이 예,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낮춰서도 본인의 역을 하시는데 어떤 각오로 이런 자리에 임했습니까? 네,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원래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당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소재 부품 장비 특위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산자부 출신이기 때문에 소부장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냥 당의 일개 특위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총리가 인준이 된다면 정말 일 잘하는 총리가 되고 싶다. 특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아마 우리 국회도 지금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밖에도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여의도에서 주말마다 시민들께서 나와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통합이 돼야 된다, 화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총리, 통합총리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그런 총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굳게 하고 조금 모양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이 시점에 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